어떤 회로의 소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로 되었다. 이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2배가 됐더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에서 우리가 이런 특징이 나타나나요? 맞아요. 코일에서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리액턴스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유도 리액턴스, 코일에서 발생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콘덴서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QV가 되고요. 이 식은 그대로 2분의 1 CV 제곱도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2분의 1 CV 제곱으로만 외우시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4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진공 중에 두 점전화 Q1, Q2가 거리 Rm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를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죠.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점전화 Q1과 Q2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Q2 답 1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진공 중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두 전하가 10m의 거리에 놓여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풀 수 있죠. 9 곱하기 10의 9승을 앞에 곱하고 R 거리가 10의 제곱분의 Q1, Q2는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의 답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장과 관련해서는 1번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을 사용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이 작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게 된다? 아니에요. 이 힘은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편리한 법칙은 무엇인가? 자, 운동하였을 때, 그러니까 힘이 작용했을 때, 도체가 움직였을 때 기전력의 방향,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발전기일까요? 전동기일까요? 네, 발전기겠죠. 발전기의 법칙을 알아내려면은 우리가 플레밍의 우발 좌전 우발 오른손이 바로 발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교류회로에서 무효전력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와트는 유효전력의 단위고요. 2번 볼트암페어는 피상전력의 단위고요. 3번의 바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효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I제곱 R이 되는데 여기에서 각 상마다 10A가 흐르는 거니까 총 3개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I는 10의 제곱 곱하기 우리가 마지막에 소비 전력을 물어봤는데 와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저항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저항값이 4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3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이 값 1200와트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죠. 성간전압 210V, 선전류 10A의 Y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간전압이 있고요. 성간전압이 바로 이 상전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Y결선에서는 루트 3배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상전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성간전압이 21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상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121V가 되겠죠. 따라서 121V의 전류는 뭐 똑같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A랑 B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늘리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B에서 양쪽으로 1옴짜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4옴짜리가 있게 되고 여기가 A 지점이 되죠. 자, 거기다가 가운데에는 여기가 이제 2옴짜리가 되는 이 모양이 됩니다. A, B를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뜨리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요. 여기 4 곱하기 1이랑 4 곱하기 1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브릿지 평형이라고 놓을 수 있고, 브릿지 평형일 때는 가운데를 그냥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이렇게 위에가 몇 옴이에요? 5옴짜리고 아래도 몇 옴이에요? 5옴짜리인 5옴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형태랑 같게 되는 거죠. 그럼 합성저항은 5옴을 이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2.5옴이 될 것입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몇 번이 답인가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하여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지 3개를 접속을 했대요. 그렇죠? 몇 가지 얻을 수 있나요? 자, 전압 동일 전압 3개. 동일 전압 3개면 예를 들어 1V짜리 그냥 3개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1V짜리를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V짜리를 모두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직렬로 놓고 두 개를 병렬로 놓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압을 다른 거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거 1.5V 얻고요. 이렇게 하면 1.5V가 아니라 2V죠. 2V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해봤자 또 2V가 되네요. 세 가지밖에 없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CX가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콘덴서가 있으면은 역수를 곱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R2에다가 곱하기 CS분의 1을 한 것은 R1에다가 곱하기 CX분의 1을 한 것과 같게 됩니다. 이러면은 CX는 R2분의 R1 곱하기 CS가 되고요. 자, 이 값은 50분의 그 다음에 200 곱하기 0.1 해서 0.4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CX는 0.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B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맹류 성분과 사인파의 곱, 이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맹류라고 하는 것은 고르지 않은 전류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줄 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전류를 흘렸더니 여기서 열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를 줬더니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재백 효과죠. 이거는 반대로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긴다. 뭐 전자냉장고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냉장고, 펠티의 냉장고, 이걸 우리가 펠티의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이거 만약에 그냥 한 10페럿이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 10페럿을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1페럿이 돼요. 병렬로 하게 되면요, 이거 10개 하게 되면은 100페럿이 됩니다. 따라서 직렬 접속하는 것은 병렬할 때보다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2번. 반대로 병렬은 직렬보다 100배가 되는 거고요. 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문제 다 풀어놓고 씩 다 알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답은 2번에 해당하죠. 묽은 황산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었을 때 아연판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연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판이 있는데 아연판은 마이너스로 이제 전자를 내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음극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 음극이 된다. 반지름 R미터 권수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그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부 자장의 세기 H는 2πr 분의 NI가 되고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πr분의 NI,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할 때 두 코일을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 직렬로 각각 연결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인덕턴스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고 해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 되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L1 플러스 L2하고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차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빼줄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4M이 되겠죠. 따라서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이렇게 4M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하게 되죠. 여기 지금 검지를 N에서 S로 이렇게 향하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이렇게 밖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엄지는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방향이 자 바로 가번을 향하게 되겠죠. 힘의 방향은 가번을 향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 오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이리스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SCR 같은 경우에는 끄고 싶으면은 이 게이트에서는 끌 수가 없게 됩니다. 3번은 잘못된 얘기고요. 여기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는 그 전류가 어느 전류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 전류를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부르게 되죠. 유지 전류 이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압 강화, 전압이 이렇게 이쪽에 와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쪽이 출발점이고 이쪽이 도착점일 때 도착점은 전압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과복건기라고 하게 됩니다. 전압 강화 보상용이라고 말을 하죠. 삼상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발전기를 운전한다는 것은 교류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한다는 얘기와 같게 되죠. 전압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파형도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전수는 달라도 됩니다. 회전수 달라도 극수가 적절히 반비례하게 되면은 그러면 속도는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주파수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회전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기의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력식은 우리가 XS분의 2V하고 여기가 사인 델타거든요. 그러면 사인 값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사인은 바로 90도일 때, 사인이 90도일 때 1이 되니까 최대가 되는 거고, 사인이 0은요, 이거는 0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90일 때 3번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 60kW, 1차 손식 1kW,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보세요. 1차 입력이 60이라고 했고 1차 손실이 1kW, 또 중간에 무슨 손실이 있을 텐데 여기 최종 출력은 얼마입니까? 60보다 그러면 더 작겠죠. 그렇죠? 답은 1번 57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삼상 100kVA 13200V가 200V가 되는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하고 VI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3 V 분의 P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지금 루트 3 V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2차 측에 200V라고 했어요. 지금 저압측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력을 100kVA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전류는 P상부는 288.6A가 돼요. 여기에다가 전체 역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은 유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30A가 됩니다. 답은 230A 3번이 되죠.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것을 등가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변압기에서 이 등가 회로는 변압기의 특성,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이 되죠. 동기 검정기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삼상이 하나, 둘, 셋 공급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삼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 둘 사이가 만약에 여기가 RST고 RST라면 두 개가 과연 어떤 게 위상이 같은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램프를 하나 놓고 이 램프가 불이 켜지는 게 위상차가 있는 거고 불이 꺼지는 것이 위상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가려져 있을 때 야, 어떤 게 R이야 RST야 라고 했을 때 딱 첫 번째 거를 댔더니 첫 번째 것에서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R이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동기 일종의 검정등이라고 부르고 이런 개념을 동기 검정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압의 위상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 기계의 철심을 규소광판으로 성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규소광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이죠.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함이고 성층하는 경우에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히스테리시손, 와류손 둘 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철손이라고 하게 되죠.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클 때는 어느 경우입니까? 슬립이 가장 클 때는 NS는 NS분의 NS-N인데 슬립이 제일 클 때는 그냥 NS분의 NS일 때, 즉 N이 0일 때죠. 정지해 있을 때죠. 여기는 이제 운전은 다 빼고 정지해 있다는 것은 기동시 출발하려고 할 때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전동기 제어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류 입력이 됐어요. 교류 입력이 되면은 요렇게 S1과 S4가 온될 때는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그러면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S2와 S3를 통해서 쭉 가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즉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 전동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를 만약에 찾게 되면은 자, 좀 보시게 되면은 주파수를 변환하는 회로이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주파수 변환 못해요. 이거는 그냥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회로가 되는 거죠, 일종의. 다음 사이리스터 중 3단자 형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SCR 3단자, 트라이액 3단자 맞는데 3번의 다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같게 되는 구조이죠. 여기 3번은 다이액은 아닙니다.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전동기, 4번 분권 전동기라고 하게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토크는 우리가 오메가분의 P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결국식 정리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미터로 묻게 된다면 0.975 그리고 n분의 P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975 곱하기 n값 회전수가 1800이고 P값이 50kW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게 되면은 이 값 계산하면은 아마 27 정도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회전자 권선은 블록 권선이고 Y결선으로 되어 있다. 맞고요. 딥슬롯형 전동기는 냉각 효과가 좋아 기동 정지가 빈번한 중대형 조속기에 적당하다. 맞고요. 누설 변압기가 네온사인이나 용접기 전원으로 알맞은 이유는 수화 특성 때문이다. 맞고요. 계기용 변압기 2차 표준은 110, 220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2차 표준은 110V로 되어 있습니다. 220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호계정기에서 극성시험, 교류의 극성시험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변압기 명판에 표시된 전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1번 변압기의 전격 출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피상전력의 단위인 킬로볼트 암페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환원시켜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자, 여기 다 나온 것 같은데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 뭐라고 할까요? 4번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N극과 S극 자속을 만들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우리가 계자라고 이야기하죠. 계자 철심에서 바로 자속을 만들게 됩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 해당하니까 출력이 2번 나오는 것이 바로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출력이 2번 나오는 거, 답은 2번이 되죠. 저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의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이다. 맞습니다. 400V가 안 되든 400V가 넘든 전선 상호 간은 무조건 6cm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죠. 제1종 가열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면 되죠. 6배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공 배전 선로 시설에는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지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가공 전선로의 그 지지물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주이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얼마 이하로 유지되어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관의 접지 저항이 3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cm 이하로 확보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이 하나 쭉 있고 그 밑에 케이블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케이블을 테이프로 감는 방법과 행거로 감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행거로 하게 될 때는 50cm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테이프로 감을 때는 20cm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테이프라고 했으니까 3번 20cm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할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공 인입선이 도로 횡단할 때는 높이는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저압 옥내간선 시설 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이다. 전동기 전용 분기 회로에 있어서 허용 전류는 몇 암페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0A가 안 될 때는 1.2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A가 넘게 될 때는 우리가 1.1배로 하게 됩니다. 답은 2번 25A, 즉 20A에다 1.25를 하게 되면 25A가 되죠. 전기 배선용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콘센트 도면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걸 벽에다가 붙일 때에는 벽에 붙는 면을 까맣게 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바로 콘센트 도면 기호가 됩니다. 1번에 해당하죠. 2번은 스위치고요. 3번은 이건 우리가 램프를 뜻하게 되는 거고 4번은 점검구를 의미하게 됩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관 및 관과 박스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나사죄물로 시공해야 되는가?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5턱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땡땡 이하로 두께는 땡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 몰드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홈 및 폭은 3.5cm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두께는 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ASS, LBS, LS 이건 다 개폐기에 해당되는데 4번 UPS의 경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해당되죠. 답 4번은 인입 개폐기가 아닙니다.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리브 S형, E형, P형 다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고 있는 슬리브의 종류입니다. S는 직선 접속용, 그 다음에 E형은 종단 겹침용, P형은 직선 겹침용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1번 D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휘도가
그다음에 적당한 조도이면은 좋게 되는 거죠. 휘도 대비가 높을 것, 휘도 대비가 높게 되면은 우리가 눈부심이 심하게 됩니다.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진상용 콘덴서가 바로 역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도 그래서 부르게 되죠.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후광 전선관은 짝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짝 박홀, 박광 전선관이 홀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후광은 16mm, 그 다음에 22mm, 28mm, 그 다음에 36mm, 42mm, 54mm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2번 19mm는 후광이 아니라 박광 전선관의 규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맞아요.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는 3m로 한다. 맞아요. 금속 덕트는 3m, 라이팅 덕트 2m 되는 겁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둘 것 안 됩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 놓아야 합니다. 다음 중 300V, 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NFI가 바로 이러한 설명이고요. 1번의 NFR은 저독성, 난연, 폴리 올레핀 내화 케이블을 설명하고요. 3번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450 이게 450V, 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4번의 NRC는 고무절연 클로로플렌시스 네온 전선을 설명하게 됩니다.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접지판은 이 대지에 직접 전기 회로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이 크면 클수록 접지저항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저감 대책이 아닙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cm까지 부분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대지 부분과 계속 붙어 있게 되면 부식될 염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표상 30cm까지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하 목내 배선 시설 시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때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지금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일반 케이블이면 2m인데요. 캡타이어 케이블 들어가면 1m가 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